기괴한 과학 실험들은 많은 다양한 형태와 타입이 있습니다. 몇몇 심리적 실험들은 기괴합니다. 이런 실험들은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지 알게 합니다. 어쩌면 기괴하다는 표현은 다소 순화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경 마케팅 분야는 피실험자들의 뇌를 연구하고 생물학적으로 틀림없이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광고 혹은 마케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이 실험에 참여 중입니다. 구글부터 프리토레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사들이 이런 목적의 연구에 투자합니다. 연구원들은 조현병 환자들을 그들이 받아야 하는 치료들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연구원들은 조현병 환자들의 증상이 상당히 악화되어진다면 다시 약을 투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당이라는 용어는 다소 주관적입니다. 그 결과 한 환자는 그의 부모를 죽이려고 위협하였고 또 다른 환자는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암살 이후 한 학교 교사 제인 엘리엇은 그녀의 학생들에게 차별에 관하여 가르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파란 눈과 갈색 눈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파란 눈을 가진 학생들은 우수하다고 칭찬하는 반면 동시에 갈색 눈의 아이들은 뒷자리에 앉히며 차별을 하였습니다. 파란 눈의 그룹은 점심시간에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자유시간 등 같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 갈색 눈의 아이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모든 면에서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자기 충족 예언이었다고 합니다. 밀턴 로키치는 3명의 정신병 환자들을 함께 만나게 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환자들 모두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 그 환자들은 누가 더 신성한지에 관하여 논쟁을 벌였고 서로 거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환자들 각각은 자신을 제외한 2명은 단지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어로 가스실을 의미하는 카메라는 사람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도록 하는 악명 높은 소련 연구시설이었습니다. 당시 실험의 목격자들은 K2 같은 잔인한 독들의 잔혹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희생자들은 전신이 쪼그라들고 몇 분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K2는 이 실험 장소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이 90년대에 다시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정부는 비상식적인 비인간적인 실험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취 없는 수술과 가스실에서의 제식 같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목격자는 북한의 어떤 가족이 가스실에서 제식해서 죽어갔던 목격담을 미 의회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가스실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CIA 실험의 목적은 마인드 컨트롤이 무기화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CIA는 어떻게 이 실험을 진행하였을까요? 매춘부들에게 LSD를 주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고 합니다. 미 정부는 기본적으로 매독을 가진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그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매독을 위한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몸이 매독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관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연구는 결국 내부 고발자 덕분에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파블로프가 개들이 종소리에 침을 흘리도록 길들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파블로프는 고아들에게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들과 고아의 차이점인 고아들은 덜 수능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고아들을 끈으로 묶고 강제로 음식을 먹였다고 전해집니다. 벤자민 리베트에 의해 시행된 뇌 영상 실험은 우리의 결정은 그 결정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뇌의 잠재 의식 요인들에 의해 선행되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게 들립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제프 맹겔레 박사는 악마라고도 불립니다. 나치 연구원인 그는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사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윤리적인 실험들을 쌍둥이 중 한 명에게 실험하면서 다른 쌍둥이는 그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990년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제임스 콘, 자클리 피클레르는 가짜 기억들을 실험 참가자들의 기억에 심어내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진짜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들 사이에 인위적인 가짜 기억들에 대하여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심어진 가짜 기억들이 정말로 이상했음에도 참가자들은 그 기억을 자신들의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인간의 기억과 그리고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일부의 것들은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것은 바로 나치의 잔혹한 실험 때문이었습니다. 나치 연구원들은 다양한 시간 동안 얼려지고 있는 물에 피실험자들의 신체를 담궜습니다. 또한 피실험자들을 영하의 온도로 내몰았고 다시 그들을 따뜻한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데이비드와 그의 쌍둥이는 비뇨기 문제 때문에 할례를 추천받았습니다. 데이비드의 형제 브라이언은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음에도 데이비드의 할례는 실패하였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이후 부모들은 데이비드를 여자아이로 키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성기가 매우 손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호르몬 주사와 여러 치료를 받았습니다. 14살의 나이까지 데이비드는 자신은 브렌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이런 결정에 조언을 준 심리학자 존 머니는 오직 데이비드를 실험체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의 실험이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 진정한 의도를 그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결코 자신의 생애 동안 소녀처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14세에 그의 부모들은 그에게 그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즉각 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테스토스테론의 주입, 유방절제술, 그리고 음경성형술을 받은 후 데이비드란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불행히도 그 시련은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을 망쳐버렸습니다. 그의 부모와 그의 관계는 멀어졌고 그의 형제인 브라이언은 무기력증에 빠졌고 데이비드는 결국에 자살을 하였습니다. 해리 알론은 감정이입이라는 심리학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험으로 사회적으로 동물권리 운동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새끼 동물들을 어미와 분리시켰고 1년까지 새끼들을 고립시켰습니다. 그 원숭이 새끼들 대부분은 미쳐버렸고 증상이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924년에) 심리학과 학생인 카니 랜디스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정신나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암모니아 냄새,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다양한 자극에 실험 참가자들의 얼굴 표정을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험의 마지막 조건은 정말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쥐를 주었고 그들에게 그 쥐의 목을 베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비록 아무도 이 마지막 실험 내용을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자들 중 3분의 1이 그것을 하였습니다. 다른 3분의 2 참가자들을 위해서 카니는 칼을 집어들고 참가자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노, 야나키타 그리고 시버스에 의해 1969년에 시행된 실험입니다.
그 연구원들은 원숭이들에게 코카인부터 알코올에 이르는 모든 약물을 투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원숭이들이 약간 정신이 나가버릴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들은 상상 그 이상으로 미쳐버렸습니다. 원숭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거나 자신들의 털 모두를 뽑아버렸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동안 남아프리카 군대는 동성애자 신병들에게 거세와 기타 이상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그 실험들을 감독하였던 정신과 의사 오브리 레비는 캐나다로 돌아가서도 최근까지 그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성적 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39년에 웬델 존스는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두 그룹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아이들 중 반에게는 긍정적인 연설을 하였고 나머지 반에게는 부정적인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닥치라는 만말 등을 하면서 부정적인 연설을 들은 고아들은 자존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들의 성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 일부는 실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괴물 실험이라고도 분류되었습니다. 존슨의 동료들은 존슨이 이러한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털이 난 동물들에게 알버트라 이름 지어진 유아를 무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해 보였고 그 동물들과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원들은 그 동물들이 나타날 때면 언제든지 망치를 크게 두들기며 알버트가 그 동물들을 싫어하도록 족권화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작디작은 알버트는 이 실험과는 관계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고작 6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버트는 결코 그의 짧은 생애 동안 털이 난 동물들을 다시는 즐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왜 무리의 사람들은 개인일 때보다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를 돕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원들은 한 방에 참가자들을 넣어두었고 점차 연기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방에 유일한 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그 연기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런 행동은 각각의 사람들은 그 밖에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아무도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괜찮다고 스스로 결론 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비윤리적 실험이 있습니다. 1971년에 필립 짐바르도는 실험 참가자들의 반은 간수로 나머지 반은 죄수들로 족권화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며칠 후 간수들은 사디스트적인 학대자로 바뀌었고 죄수들은 모두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연구시설에서 전쟁의 포로들을 대상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실험 대상자들은 폭파되어졌고 조각조각 잘라졌고 얼려졌고 또한 무기들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되어졌습니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치 혹은 홀로코스트 못지않은 행동을 보일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한 버튼을 누름으로써 또 다른 방에 있는 한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주도록 지시하였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충격의 강도는 비명이 끝날 때까지 강해졌습니다. 그 충격은 진짜였고 거의 모든 참가자는 그 전기 충격을 받는 이를 거의 죽일 뻔하였습니다. 매번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은 고통을 호소하며 비명을 질렀었습니다. 인간은 적당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모두 말할 수 없이 잔혹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실험이었습니다.
벤자민 리베트에 의해 시행된 뇌 영상 실험은 우리의 결정은 그 결정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뇌의 잠재 의식 요인들에 의해 선행되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게 들립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제프 맹길레 박사는 악마라고도 불립니다. 나치 연구원인 그는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사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윤리적인 실험들을 쌍둥이 중 한 명에게 실험하면서 다른 쌍둥이는 그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990년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제임스 콘, 자클리 피클레르는 가짜 기억들을 실험 참가자들의 기억에 심어내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진짜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들 사이에 인위적인 가짜 기억들에 대하여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심어진 가짜 기억들이 정말로 이상했음에도 참가자들은 그 기억을 자신들의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인간의 기억과 그리고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일부의 것들은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것은 바로 나치의 잔혹한 실험 때문이었습니다. 나치 연구원들은 다양한 시간 동안 얼려지고 있는 물에 피실험자들의 신체를 담궜습니다. 또한 피실험자들을 영하의 온도로 내몰았고 다시 그들을 따뜻한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데이비드와 그의 쌍둥이는 비뇨기 문제 때문에 할례를 추천받았습니다. 데이비드의 형제 브라이언은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음에도 데이비드의 할례는 실패하였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이후 부모들은 데이비드를 여자아이로 키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성기가 매우 손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괴한 과학 실험들은 많은 다양한 형태와 타입이 있습니다. 몇몇 심리적 실험들은 기괴합니다. 이런 실험들은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지 알게 합니다. 어쩌면 기괴하다는 표현은 다소 순화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경 마케팅 분야는 피실험자들의 뇌를 연구하고 생물학적으로 틀림없이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광고 혹은 마케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이 실험에 참여 중입니다. 구글부터 프리토레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사들이 이런 목적의 연구에 투자합니다. 연구원들은 조현병 환자들을 그들이 받아야 하는 치료들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연구원들은 조현병 환자들의 증상이 상당히 악화되어진다면 다시 약을 투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당이라는 용어는 다소 주관적입니다. 그 결과 한 환자는 그의 부모를 죽이려고 위협하였고 또 다른 환자는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암살 이후 한 학교 교사 제인 엘리엇은 그녀의 학생들에게 차별에 관하여 가르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파란 눈과 갈색 눈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파란 눈을 가진 학생들은 우수하다고 칭찬하는 반면 동시에 갈색 눈의 아이들은 뒷자리에 앉히며 차별을 하였습니다. 파란 눈의 그룹은 점심시간에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자유시간 등 같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 갈색 눈의 아이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모든 면에서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자기 충족 예언이었다고 합니다. 밀턴 로키치는 3명의 정신병 환자들을 함께 만나게 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환자들 모두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 그 환자들은 누가 더 신성한지에 관하여 논쟁을 벌였고 서로 거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환자들 각각은 자신을 제외한 2명은 단지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어로 가스실을 의미하는 카메라는
사람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도록 하는 악명 높은 소련 연구시설이었습니다. 당시 실험의 목격자들은 K2 같은 잔인한 독들의 잔혹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희생자들은 전신이 쪼그라들고 몇 분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K2는 이 실험 장소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이 90년대에 다시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정부는 비상식적인 비인간적인 실험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취 없는 수술과 가스실에서의 제식 같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목격자는 북한의 어떤 가족이 가스실에서 제식해서 죽어갔던 목격담을 미 의회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가스실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CIA 실험의 목적은 마인드 컨트롤이 무기화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CIA는 어떻게 이 실험을 진행하였을까요? 매춘부들에게 LSD를 주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고 합니다. 미 정부는 기본적으로 매독을 가진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그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매독을 위한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몸이 매독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관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연구는 결국 내부 고발자 덕분에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파블로프가 개들이 종소리에 침을 흘리도록 길들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파블로프는 고아들에게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들과 고아의 차이점은 고아들은 덜 수능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고아들을 끈으로 묶고 강제로 음식을 먹였다고 전해집니다. 데이비드는 호르몬 주사와 여러 치료를 받았습니다. 14살의 나이까지 데이비드는 자신은 브렌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이런 결정에 조언을 준 심리학자 존 머니는 오직 데이비드를 실험체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의 실험이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 진정한 의도를 그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결코 자신의 생애 동안 소녀처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14세에 그의 부모들은 그에게 그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즉각 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테스토스테론의 주입, 유방절제술 그리고 음경성형술을 받은 후 데이비드란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불행히도 그 시련은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을 망쳐버렸습니다. 그의 부모와 그의 관계는 멀어졌고 그의 형제인 브라이언은 무기력증에 빠졌고 데이비드는 결국에 자살을 하였습니다. 해리 얄로는 감정이입이라는 심리학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험으로 사회적으로 동물권리 운동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새끼 동물들을 어미와 분리시켰고 1년까지 새끼들을 고립시켰습니다. 그 원숭이 새끼들 대부분은 미쳐버렸고 증상이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924년에 심리학과 학생인 카니 랜디스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정신나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암모니아 냄새,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다양한 자극에 실험 참가자들의 얼굴 표정을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험의 마지막 조건은 정말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쥐를 주었고 그들에게 그 쥐의 목을 베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비록 아무도 이 마지막 실험 내용을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자들 중 3분의 1이 그것을 하였습니다. 다른 3분의 2 참가자들을 위해서 카니는 칼을 집어들고 참가자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노, 야나키타 그리고 시버스에 의해 1969년에 시행된 실험입니다.
그 연구원들은 원숭이들에게 코카인부터 알코올에 이르는 모든 약물을 투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원숭이들이 약간 정신이 나가버릴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들은 상상 그 이상으로 미쳐버렸습니다. 원숭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거나 자신들의 털 모두를 뽑아버렸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동안 남아프리카 군대는 동성애자 신병들에게 거세와 기타 이상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그 실험들을 감독하였던 정신과 의사 오브리 레비는 캐나다로 돌아가서도 최근까지 그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성적 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39년에 웬델 존슨은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두 그룹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아이들 중 반에게는 긍정적인 연설을 하였고 나머지 반에게는 부정적인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닥치라는 만말 등을 하면서 부정적인 연설을 들은 고아들은 자존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들의 성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 일부는 실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괴물 실험이라고도 분류되었습니다. 존슨의 동료들은 존슨이 이러한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털이 난 동물들에게 알버트라 이름 지어진 유아를 무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해 보였고 그 동물들과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원들은 그 동물들이 나타날 때면 언제든지 망치를 크게 두들기며 알버트가 그 동물들을 싫어하도록 줬거나 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작디 작은 알버트는 이 실험과는 관계없는